그런데 그 후에 병동에서 밤마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이트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지하 안치실 쪽에서 자꾸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그런 말이 도는 거예요. 배수로에서 유경 씨가 나체로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이렇다 할 단서가 없었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택시 기사가 중요한 제보를 합니다. 실제로 코크리상을 한 사람들이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코크리상, 코크리상, 오이데 구다사이. 코크리상, 코크리상, 오셨습니까?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포라디오 쌈무이 인사드립니다. 차돌 전재영 형사입니다. 누구보다 사건을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는 공포 크리에이터 K짱입니다. 괴담을 보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감사하게도 또 저희를 찾아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바로 오늘 영상을 지원해주신 우리 서프샤크 VPN입니다. 박수! 웅장한 부금 깔아주시고요. 서프샤크 VPN 프로모션 조건 엄청 좋은 거 이제 다들 아시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요, 귀 쫑긋하고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VPN이라는 것이 뭔지 간단하게 또 설명드리자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기가 있으면 그 기기의 실제 위치를 원하는 위치로 바꿀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는데 우리나라나 혹은 여러분이 여행 중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컨텐츠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서프샤크 VPN으로 나의 위치를 다른 나라로 옮기면 와우. 아주 손쉽게 컨텐츠에 접근할 수 있겠죠. 특히 이 서프샤크 VPN은 140여 곳에 4,500개 이상의 서버를 가지고 있어서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서프샤크 VPN에서 특히 자신이 있어 하는 게 바로 보안이거든요. 아, 중요하죠. 요즘 해킹 사건도 많고 한데 서프샤크 VPN을 활용하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위험한 광고나 트래킹을 완전히 차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악성 소프트웨어나 피싱 시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다. 정말. 너무 좋다. 그럼 이번 편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의 링크 https://surfshark.com/gagebeyond 혹은 결제 시에 코드 gagebeyond를 입력하시면 추가 4개월을 무료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시선넘어 혜택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사님, 예? 혹시 VPN 써보셨나요? 당연히 써봤죠. 버추얼 프라이빗 네트워크이잖아요. Really? 예, 그래서 와우. 그게 이제 인터폴 망도 VPN 망을 써요. 보안 때문에. K장님 저번에 또 잘 사용하고 있다고 일본 왔다 갔다 하실 때. 네네, 그럼요. 자, 이렇게 편리한 서프샤크 VPN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도 으스스한 공포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의 밤을 오싹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괴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어 깔아 주십시오. 한번 점프 갈까요? 슈! 이번 이야기는요, 씻을 수 없는 원한에 관한 겁니다. 사연 제보자인 가명으로 정현 씨는요, 장례 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분인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이상한 일은 겪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끔 시신이 숨을 쉬듯이 가슴을 들썩이거나 소리를 내는 것은 체내에서 생성된 가스 때문이라는 거죠. 오래전 당시 정현 씨는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곳은 보통 더 이상 가망이 없어서 대증요법이나 연명치료로 삶의 마지막을 편하게 보내려는 분들이 찾는 곳이었어요. 늘 바쁘게 일을 하던 어느 날, 병동에 아주 특이한 환자 한 분이 입원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했던 무당이었는데요. 그 병원 사람들은 물론 전국에서 찾아올 정도로 아주 유명했대요. 이분이 처음 그 호스피스 병동에 왔을 때 멀리서 봐도 눈에 띌 만큼 눈빛이 시퍼런 게 오히려 종정해 보이더랍니다. 문제는요, 이분의 낮과 밤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였어요. 낮에는 아주 정정한데 해만 넘어가면 아주 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눈을 떼면 침대를 벗어나서 복도를 돌아다니거나 화장실 거울 앞에서 꼭 구슬하는 것처럼 펄쩍펄쩍 이렇게 뛴다거나 간호사들이 가서 말을 걸면 고개를 획 돌려서 웃거나 울거나 이러더라는 거죠. 아무리 호스피스 병동이라도 무당분이 저러고 있으니까 의료진들이 많이 무서워했다고 해요. 이분은 병동에 들어온 지 석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분이 결혼을 안 하셨다 보니까 시신을 인도받을 가족이 없었대요. 시신의 소재에 관한 담당 관청에 공문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무용고자로 처리되어 안치실로 옮겨지게 돼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요,
고인을 돌보던 의료진들 중 일부는 안심을 했답니다. 고인의 행동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선망이나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와는 꽤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후에 병동에서 밤마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앙 스테이션에서 나이트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 사이에서 지하 안치실 쪽에서 자꾸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그런 말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정이 지나서 병동 중앙홀에 불이 꺼지면 깨진 방울이 울리는 듯한 날카로운 짤랑짤랑하는 소리가 몇 번 들리고 나이가 많은 노인이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소리도 계단을 타고 올라온다는 거죠. 또 순찰을 다니다 보면 어두운 복도 끝에 벽을 보고 서 있는 무복 차림의 여성이 보인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사람들은 혹시 이거 돌아가신 그분의 원혼이 아니냐며 겁을 먹었는데 정현 씨도요, 공동 빈소를 지키면서 이 소리를 몇 번이나 들은 적이 있대요. 담당 관청에서 고인과 관련된 조사와 결정이 끝날 때까지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부서 이동을 신청하는 의료진들이 있을 정도였어요. 자,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을 때 무용고자 합동 장례를 간소하게 치르는 병원 지하 장례식장에 누가 찾아왔어요.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눈매가 아주 날카로운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딱 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여성은 그 돌아가신 무당의 제자라고 하면서 시신을 좀 볼 수 있겠냐고 하더래요. 근데 그 무용고자가 된 이상 그 시신에 대한 건 그 지방청이 맡고 있었고요. 가끔 고인의 유족이나 친구라고 찾아와서 금품을 노리는 범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현 씨는 그건 안 된다, 분양을 하고 가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 제자분이 대뜸 한다는 말이 저 양반 관련해서 요즘 이상한 일 꽤 있죠 하더래요. 정현 씨는 일단 직업 윤리대로 별일 없다고 답을 했는데 이분이 전혀 안 믿는 눈치더래요. 그러더니 시신을 직접 안 봐도 되니까 내가 가져온 부적 하나만 고인 품에 넣어달라 하고는 돌아갔다고 합니다. 뭐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정현 씨는 안치실에 있는 고인의 품에 그 부적을 넣어드렸는데 놀랍게도 하루가 멀다고 들리던 그 의문의 소리 있죠. 그게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우와. 무속을 믿지 않던 정현 씨조차 제자가 자기 신어머니를 달래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대요. 그렇게 일주일 뒤에 무용고자 장례 절차가 확정되었고 안치되어 있던 시신의 염습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부적 맞아.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고인의 품에서 마치 불에 타거나 썩은 것처럼 온통 까맣게 변한 부적이 나오더랍니다. 너무 찝찝한 마음에 정현 씨는 그걸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버렸고 염습 절차를 진행했어요. 그렇게 그날 밤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 고인의 시신은요, 인근 대학병원에 카데바로 제공될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무용고자라도 생전에 동의한 기록이 있거나 유족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관련 법이 없어서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고인을 실어서 보내고 얼마나 지났을까? 시신을 인수해간 대학병원에서 정현 씨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이 시신 염습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라고 하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해달라고 하더래요. 시신은 곧장 해부학 실습용 포르말린 처리가 될 예정이라서 관 내부에 보광제 같은 걸 안 넣고 보내서 흔들리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현 씨가 이동 중에 흔들린 것 같다라고 하니까 대학병원 측에서 그게 아니라 고인을 제대로 염하지 않은 것 같다, 계속 그런 말을 하더래요. 입에 솜이 채워져 있긴 한데 입이 벌어진 상태로 보내면 어떡하냐는 거죠. 이 시신이 잠깐 흔들린다고 이렇게 되진 않는다 하면서요. 입이 쩍 벌어져 있어서 너무 놀랐다고 다음에는 꼭 좀 더 신경 써달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시신은 염습하기 전까지 냉동고에 보관돼 있었고 그 후에 분명히 모든 처리를 다 한 뒤에 납관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경직 때문에라도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정현 씨는 문득 얼마 전에 찾아온 고인의 제자분을 떠올렸다고 해요. 그분이 가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연락을 해라, 그런 말을 하고 갔던 거죠. 정현 씨는 잠시 고민 끝에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고 상황 설명을 쭉 했답니다. 가만히 그 얘기를 듣던 그 제자분은 이런 말을 해요. 고인은 생전에 무속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꽤 난폭한 분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무당이라고 하면 그 영혼의 한을 풀어주고 달래서 하늘로 올려보내는 그런 일을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이 무당은 그냥 다짜고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그걸 괴롭혀서라도 쫓아내버리는 그런 타입이었다는 거죠.
이게 신명이 남아있을 땐 그게 됐을지 몰라도 신이 떠나고 나면 그 벌전을 다 몰아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일찍이 병을 얻고 괴롭게 앓다가 죽은 거라고요. 애초에 그 무속을 믿지 않는 정현 씨 입장에서는 황당해하고 있는데 제자분 말이요. 고인이 병원에 있을 적에 비명 소리랑 우는 소리를 못 들었냐 이런 말을 하더래요. 어머. 그게 고인이 생전에 괴롭혀서라도 쫓아냈던 그 귀신들이요. 이제 신도 떠나고 죽어서 자신들과 같은 처지가 된 무당을 괴롭히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 말에 놀란 정현 씨가 그럼 그때 주신 그 부적이 혹시 귀신들을 막아주는 부적인가요? 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제자분이 절대 전혀 아니라고 하더랍니다. 아이고야. 그 부적 하나로 그 수많은 귀신들을 어떻게 달래겠냐 하면서요. 아무리 무당이라도 죽은 사람들 일에는 끼어드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부적은요. 그냥 산 사람들이 고인의 비명소리를 못 듣게 잠깐 귀만 막아주는 거였대요. 그러면서 아마 다른 귀신들한테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했을 텐데 아무리 죽었다지만 입 벌려 비명 한번 안 질렀겠냐 이러더라는 거죠. 나 지금 너무 소름 끼쳤어. 와,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정현 씨는 소름이 확 끼쳤답니다. 이 고인이 생전에 잘못된 방향으로 일을 했다지만 제자가 저렇게 냉정하게 말을 하나 싶더래요. 다행히도 그 이후에 병동에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지만 정현 씨는 누군가로 인해서 짜증이나 화가 나더라도 한 번 더 참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도 누군가에게 죽어서도 잊지 못할 그런 원한을 사지 않을까 싶어서요. 나 너무 소름 예. 끼치는 게 그 죽은 무당이 너무 괴롭힘을 많이 받아서 죽었는데도 으악 괴로워서 입을 벌렸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생각하니까 너무 소름 끼쳐. 그 쩍 벌리고 있는 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어서도. 저희가 그 무당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 벌전이란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 신이 내리는 벌이란 뜻이죠. 무당이었다면 분명히 그 벌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무당은 왜 그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보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참 기묘한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발생한 지가 벌써 16년 됐는데 아직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미제 사건입니다. 당시 22살이었던 간호학과 4학년생인 조미경 씨가 있었어요. 근데 조미경 씨는 졸업하기 전에도 취업이 됐어요. 그런데도 계속 다니던 알바를 계속 했었어요. 그때가 2010년 10월 15일, 지역은 전라남도 목포였어요. 목포시 상동에서 그때도 조미경 씨가 밤 11시 11분에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집에 가는 길에 11시 18분경에 같이 사는 언니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요. 알바 끝났으니 집에 가고 있다. 공원 길로 가고 있으니 금방 보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새벽이 되어도 미경 씨가 귀가하지 않고 그래서 언니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불길하네요. 예, 불길하죠. 그때 당시 인적도 드문 그러니까 길이었기 또 때문에. 밤이었고. 예. 그래서 경찰이 미경 씨의 귀갓길을 따라서 수색하던 중에 미경 씨가 입었던 옷 상의를 발견해요. 발견하고 얼마 있지 않아 배수로에서 미경 씨가 나체로 이제 숨진 채로 아유. 발견이 됩니다. 그 배수로는 평소 미경 씨가 이용하던 산책로에서 불과 2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어요. 발견 당시 이제 시신의 얼굴과 몸에는 심한 구타 흔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검한 결과 성폭행 흔적은 나오지 않았는데 사해는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누가 목을 조른 거죠. 아유. 추측을 해보면 이 범인이 우리 피해자를 폭행을 하고 성폭행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저항을 하고 성폭행을 실패하니까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CCTV가 많이 없었어요. 범행 주변지에도 CCTV가 소수 있었는데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작동되지 않은 게 상당수가 있었고 심지어 그냥 모형 CCTV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수집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 3일이 지난 10월 19일 오전 10시경에 사건 현장에서 약 3km 떨어진 바닷가에서 미경 씨의 가방이 발견됩니다. 가방은 지퍼가 반쯤 열렸는데 안에는 지갑, 신분증, 그리고 배터리가 분리된 핸드폰, 검윤이 분리한 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속옷 등 그런 게 들어있었어요. 분명히 범인이 여기에 손을 댄 게 확실해요. 그렇죠. 하지만 바닷물에 며칠 동안 다 잠겨 있었기 때문에 지문이. 예, 저희 경찰이 원하던 증거는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조수 간만에 차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들어왔을 때 가방을 유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걸 감안했을 때 보면 한 새벽 3시부터 오전 9시까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뻘에 던지진 않았을 예, 거예요. 뻘에 던지지 않았을 네. 거니까요. 그리고 이렇다 할 이제 단서가 없었는데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합니다. 피해자의 손톱과 가슴에서 남성의 DNA가 검출된 겁니다. 아, 다행이다. DNA만 일치되면 범인을 잡을 수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당시에 피해자와 전화 한 통화라도 한 사람, 남성들, 그리고 이 사건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동의를 구하고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1000명이 넘는 남성들의 DNA를 추출해 대조를 했는데 우범자 포함해서. 예, 범인의 것과 일치하는 DNA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탐문 수사 과정에서 사건 당일 밤 11시 30분에 인근 주민이 집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대요. 어떤 소리냐면 시신이 발견된 배수로 쪽에서 악 하는 여성의 외마디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 주민은 그냥 뭐 장난으로 한 건 줄 알고 그냥 넘겼는데 이 비명 소리를 들은 주민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 주민은 마침 그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비명 소리를 듣고 비명 소리가 난 쪽으로 가보니까 어떤 차량이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두운 색깔 계통의 중형 승용차였는데 차량이 닫힌 소리가 들릴 때 뒤돌아보니까 여성의 다리가 이제 딱 타는 게 보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딱 닫고 열고 할 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 이제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까 여성의 다리가 딱 타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냥 올라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모르죠. 올라탈 수도 있고 다리 형체가 다리 보였다. 형체가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찰은 시신을 볼 때 시신 상태가 물론 상처는 있었지만 다른 몸 상태를 보면 비교적 양호했고 흙이 또 많이 묻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범행이 야외가 아닌 차량 내부에서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그리고 또 범행 발생 하루 전에 저녁에 운동을 하던 주민이 주변에서 수상하게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젊은 남성을 목격해요. 보통 체격이 없고 뭐 젊은 20대 남성으로 보였고 모자를 눌러쓰고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배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도심이 아닌 이렇게 지방 지역을 가면 다니는 사람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젊은 남성, 낯선 사람은 금방 눈에 띄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택시 기사가 중요한 제보를 합니다. 사건 당일 택시 기사가 이제 좁은 길에서 반대편에서 차량이 와서 이렇게 비켜주기 위해서 잠시 정차를 합니다. 정차하는데 앞에 차량이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주차된 차량은 소나타2 또는 크레도스로 보였는데 약간 오래된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광이 없는 무광의 짙은 먹구름색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소나타2 그리고 크레도스에는 이런 색으로 출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량 소유자가 직접 도색을 했을 가능성이 튜닝을 크죠. 했네요. 예. 그리고 또 특이한 게 트렁크에는 은색 나비 문양이 이렇게 붙여져 있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차량 번호판에 숫자 6과 7이 있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가 목격한 번호판은 좀 특이했습니다. 녹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쓰여 있는데 그 이전에는 서울은 서울이라고 써 있어서 서울 그쵸, 나 맞아요, 지역. 맞아요. 근데 그게 막 바뀌던 시기였어요. 그때 전국 번호판이 대부분 흰색이었는데 흰색 전에 녹색 판에 전국 번호판이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그게 2004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였어요. 이때 주소지를 이전한 사람들은 이 번호판을 줬다고 해요. 그러면 이 차량의 주인은 외지에서 살다가 이 범행 무렵 목포로 이주해 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이 사건 발생 몇 년 전에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2007년 10월경 범행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당시 대학 시험을 준비하던 여고생이 공부를 마치고 늦게 귀가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낯선 남성이 젊은 남성이 자신을 넘어뜨리고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여고생이 막 사람 살려라고 비명을 질렀고 그 남성이 범행을 포기하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 남성의 키가 한 170cm 정도, 그리고 보통 체격으로 평범해 보였던 20대로 추정이 됩니다. 이거는 사건 우리 발생 전일 목격되었던 젊은 남성, 그때 운동했던 주민이 봤던 그 남성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든 정황을 고려했을 때 보니까 범인은 그 사건 발생 얼마 전에 발생했던 이 성폭행 미수 사건의 범인과 동일 범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인근에서 이런 류의 범행을 저지른 거죠. 근데 이 범행을 저질렀어도 신고되는 범행이 있고 범행을 당하고도 사실 신고를 안 한 곳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불과 2-3년 내에 이 인근에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당시 공원 CCTV에서 걸어가는 미경 씨가 포착이 됐어요. 하지만 그 뒤로 따라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이걸 볼 때 범인은 처음부터 우리 조민경 씨가 특정한 게 아니라 범행을 한 목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물색하고 있었네. 있다가 미경 씨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야.
그리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폭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성폭행을 실패하자 살인까지 한 것을 볼 때 분노 성향이 있는 사람이 확실해요. 본인의 그 화를 못 견딘 거죠. 본인의 사실 이 폭행이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쉽게 하질 못해요. 그쵸. 그리고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은 폭력을 해본 사람만 하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화가 나서 뭐 예. 마음은 먹기 쉽지만 실제로 행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편 이제 부계 혈통학적 분석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중요한 정보를 파악을 합니다. 이 부계 혈통학적 분석은 뭐냐면 우리 사람의 DNA에 있는 Y 염색체가 있는데 Y 염색체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거의 동일하게 유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유전된다는 점을 착안해서 부계 혈통을 추적하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부계 사회잖아요. 성씨가 아버지에서 아들로 네네. 가잖아요. 그러면 그 염색체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가고 상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씨와 염색체, Y 염색체. 그래서 부계 혈통학 분석을 통해서 범인의 성씨가 박 씨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와. 분석이 나왔습니다. 성염색체에서 예, 성염색 신기하다. 계속 아버지에게 아들로 전달이 되고 우리 성도 똑같이 전달이 되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성씨가 거의 어느 정도일 확률이 와. 나온 거예요. 그것도 나온대요. 이 염색체만 봐도 DNA만 있으면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나온대요. 맞아요. 우와. 네, 예. 들어봤습니다. 예. 아, 예, 진짜. 나와요. 그리고 또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당시 제작된 몽타주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통해서 범인의 현재 모습을 구현해냈습니다. 우와. 그래서 거의 정확성은 80에서 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몽타주를 한번 보시고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 뭔가 그거 같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경찰에 제보해 줘야 됩니다. 누구랑 닮았는데 예. 그 당시 목포에 이 사람이 있었는데 뭔가 좀 이 사람 맞다라는 느낌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해주시면 이 오래된 사건을 해결하는데 큰 아, 도움이 될 것 진짜. 같습니다. 진짜 티끌만한 작은 단서라도 예. 있으면 맞아요. 112 꼭 에 신고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놈이 꼭 언젠가 잡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잘못을 해서 이 DNA가 이제 확보가 되면 그쵸. 바로 이제 잡힐 수 진짜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정말 닮은 누군가 봤으면 꼭 신고해 그 주셨으면 매치할 좋겠네요. 대상만 있으면 이거는 반드시 잡힐 수 있습니다. 네, 이때까지의 미제 사건은 그동안 뭐 증거가 부족하거나 뭐 그런 정황들이 부족해서 예. 거의 해결을 기대하기 힘든 경우가 네. 많았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만큼은 범인의 그 DNA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짜 작은 단서라도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게 예. 맞아요. 정말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거는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강령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 1980년대 일본 방과 후의 교실입니다. 학생 몇 명이 이렇게 책상을 붙여놓고 둥글게 앉아 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고 커튼도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종이 한 장과 이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10엔짜리 동전 하나를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은 동전 위에다가 여기 손가락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올려놓고 말합니다. 코크리상 코크리상 오이데 구다사이. 코크리상 코크리상 오이데 구다사이. 그러면 이 동전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동전은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웃고 떠들던 학생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집니다. 장난으로 시작했던 놀이가 순식간에 다른 분위기로 변해버린 겁니다. 오늘 이야기할 코쿠리상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일본 사람이라면 사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강령술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코쿠리상은 원래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었어요. 그 작은 시작은 벌써 100년이 넘는, 훨씬 넘는 과거 메이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본은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었는데요. 쇄국 정책이 끝나고 서양 문화가 대거 들어오기 시작할 때였어요. 메이지 유신. 맞아요. 새로운 기술, 새로운 학문, 그리고 새로운 종교, 그리고 새로운 놀이들. 그것 중 하나가 일본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그게 바로 심령술이었던 겁니다.
당시 유럽과 미국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믿는 강령술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탁자를 움직이는 테이블 터닝, 그리고 뭐 영혼이 글자를 가리킨다는 위자보드 아시죠? 네. 그리고 최면술, 영매술 뭐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소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일본에서는 여우신앙, 그리고 뭐 산신신앙, 뭐 이런 수많은 요괴와 영혼에 관련된 전승이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서양의 강령술과 일본의 민간신앙이 결합하여 하나의 독특한 형태의 강령술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코쿠리상입니다. 뜻이 네. 뭐예요?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코쿠리상. 이 가장 유명한 설은 새 동물의 영혼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를 뜻하는 호, 그리고 개를 뜻하는 구, 너구리를 뜻하는 리. 그래서 일본어로 하면 코쿠리라고 해서 이게 합쳐져가지고 코쿠리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우의 영과 너구리의 영, 그리고 개의 영이 세 존재가 합쳐진 영적인 존재로 해석이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놀이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코쿠리상에는 사실 수많은 규칙과 금기사항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훗날 일본 전역에 퍼진 대부분의 괴담 역시 바로 그 금기사항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코쿠리상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생각보다 준비물은 되게 단순한데요. 일단 종이 한 장, 동전 하나, 그리고 참가자들입니다. 예, 끝이에요. 먼저 종이에 일본어 50음도를 적습니다. 뭐 아이우에오, 카키쿠케코, 사시수세소 이런 식으로 일본어 글자를 전부 적어요. 그리고 숫자도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 아니요, 모릅니다 같은 답변 칸도 만들어 둔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종이 맨 위에 반드시 도리를 그려야 합니다. 이 도리가 뭐냐면 일본 신사 입구에 세워진 붉은 문 있잖아요. 맞아요. 그 문을 꼭 그려야 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도리를 인간 세계와 신의 세계를 구분하는 그런 경계라고 믿어왔는데요. 그래서 코쿠리상에도 도리는 영이 드나드는 문으로 여겨졌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참가자들은 모두 동전 위에다가 손가락을 가볍게 이렇게 올립니다. 그리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코쿠리상, 코쿠리상, 오이데 구다사이. 그러니까 오이데 구다사이가 와주세요. 와주세요 한 다음에 동전에 뭔가 느낌이 생긴다 싶으면 코쿠리상 이라시아이마시타까? 코쿠리상 오셨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동전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동전이 움직이면서 답변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이 질문이 아니었어요. 규칙이었습니다. 규칙.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이 코쿠리상의 귀신이 온다 이것보다 규칙을 어겼을 때에 그 코쿠리상의 원한이나 영이 저주가 시작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일본 학생들이 이걸 이렇게 두려워했는지. 자, 가장 먼저 알려진 금기사항은요,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일본의 오래된 괴담 사이트를 찾아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규칙입니다. 원래 코쿠리상은 여러 명이 함께하는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보통 3명에서 5명 정도가 함께 참가하는 방식인데요. 당시 사람들은 여러 사람의 기운이 모여야 영이 나타난다라고 믿었어요. 더 무서운 이야기도 있는데요. 혼자 부른 영은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러붙는 거예요? 네, 완전 들러붙는 거죠. 실제로 일본의 수많은 코쿠리상 괴담을 보면 혼자 의식을 진행한 사람이 이상한 일을 겪는 내용이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장 위험한 행동으로 꼽히는 게 바로 혼자 코쿠리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금기사항은요, 바로 죽음에 관한 질문을 하지 말 것입니다. 저는 언제 죽나요? 누가 먼저 여기서 가장 먼저 죽어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이 지금 여기 있나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영이 아니라 나쁜 영이 대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실제로 일본 학생들은 선배들에게 가장 먼저 배우는 규칙이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기사항인데요. 의식을 중간에 함부로 끝내면 안 됩니다. 갑자기 무섭다고 동전에서 손을 뗀다거나
그리고 동전을 이렇게 치워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썼던 그 종이를 구겨버려서도 안 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영이 아직 떠나지 않았는데 문을 닫아버리는 것 같다. 중간에. 그럼 못 떠나잖아요. 이쪽에 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의식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끝까지 진행해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규칙이 있습니다. 뭐죠? 반드시 돌려보낼 것. 사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모든 질문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코쿠리상 이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럼 동전이 얘를 가리킨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얘를 가리켜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사요나라. 이렇게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를 맞춰야 됩니다. 그럼 동전은 천천히 움직여서 종이 맨 위에 있던 그 도리 문 있죠. 그쪽으로 향합니다. 동전이 도리 위에 도착하면 그때서 비로소 의식이 끝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오히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사용했던 종이는 반드시 태워야 합니다. 왜 태워야 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영이 종이에 남아있을 수도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찢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로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용했던 동전도 그대로 보관하면 안 된다고 여겨졌어요. 버리거나 써버리거나 아니면 신사에 헌금하면 어떤가 이런 식으로 이 동전을 버려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유행했대요. 절대로 지갑에 넣지 마라. 영이 따라온다. 지금 보면 미신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 학생들은 이것을 진심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만약 코쿠리상이 정말 단순한 종이와 동전 놀이였다면 왜 일본의 학교는 이것을 금지령까지 내리기 시작했을까요? 하지 마라.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종이에 이런 글씨라도 쓰는 걸 보면은 다 압수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조차 자녀들에게 절대 코쿠리상 하지 마라고 말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이유는 단순했어요.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실제로 코쿠리상을 한 사람들이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요. 1989년 후쿠오카현 나카마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코쿠리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코쿠리상을 한 그 아이들이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멍한 표정으로 이렇게 허공을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누군가 내 이름 불렀어 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늘을 날고 있어 라든지 무서운데요? 네. 결국 남학생 3명, 여학생 9명, 총 12명의 학생이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냥 집단 히스테리 현상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는데요. 강한 공포와 뭔가의 암시가 학생들 사이에서 퍼진 거다. 그럴 수 있죠. 네. 하지만 학생들이 기억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쟤네 코쿠리상하고 이상해진 거예요 라는 애들의 증언이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진실처럼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일본 사회는 이 코쿠리상을 단순한 장난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요. 교실에서 코쿠리상 종이가 발견되면 바로 압수하고 선생님들이 순찰까지 돌면서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가정통신문이 배포될 정도였다고 해요. 귀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학생은 밤에 잠도 못 자고 또 어떤 학생은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도 하고 그리고 나에게 코쿠리상 영이 씌었다 라고 하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과 상담까지 받는 아이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코쿠리상이 진짜였던 거죠.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였던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코쿠리상이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살아남은 가장 큰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걸 일단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때때로 현실보다 더 강한 힘을 얻게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금지할수록 학생들은 더 큰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할수록,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 궁금했습니다. 해보자.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코쿠리상은 일본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괴담과 함께 말입니다. 그 가운데도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중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여학생 몇 명이서 교실에서 코쿠리상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했어요. 절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시험 합격할 수 있을까요? 막 그런 짓만 웃고 떠들면서 코끼리상을 하는데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집니다. 갑자기 동전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학생들은 야 장난치지 마. 왜 그래? 근데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손가락이 계속 빨리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누구도 손가락에 힘을 주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겁이 난 여학생이 하고 손을 떼버린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원래라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들도 놀라서 같이 다 떼버린 거예요. 결국 의식은 제대로 끝나지 못한 채 그렇게 중단됩니다. 종이는 찢겨버렸고 동전도 아무렇게나 그냥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첫 번째 학생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길고 어두운 복도, 그리고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는 한 여성, 흰색 기모노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서서 이쪽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죠. 학생은 기분 나쁜 느낌에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근데 다음 날 함께 코끼리상을 했던 모든 그 여학생들이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나도 그 꿈 꿨어. 나도 이렇게. 근데 그 다음날 또 똑같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자가 조금 더 가까워져 있었던 겁니다. 복도 끝이 아니라 중간쯤에 서 있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여자는 더욱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꿈속의 여자는 바로 눈앞에까지 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은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모두 똑같은 꿈을 같은 날 동시에 똑같은 꿈을 꾸니까. 그래서 결국 근처에 신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고 부적을 받고 제사를 지낸 뒤에야 그 꿈이 멈췄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본 괴담 사이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코쿠리삼 후일담 가운데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가 시작된 이후 또 하나의 유명한 괴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새벽 2시 전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일본 최대 익명 사이트인 리 채널 아시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제 5채널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한 괴담인데요. 당시 인터넷에서는 수많은 코쿠리상 체험담이 올라오고 있었대요. 그 중에서 특히 유명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남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친구들과 함께 코쿠리상 하는 게 귀찮은 거야. 그래서 혼자 코쿠리상을 해보기로 합니다. 원래 금기 상황 가운데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진 행동이었는데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종이 만들고 동전 올리고 그냥 질문 몇 개 한 뒤에 의식을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그는 그냥 끝냈다고 생각을 했죠. 문제는 그 이유였습니다. 그는 영을 돌려보내는 절차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그냥 질문 몇 개 하고 끝내버린 거야. 종이도 태워버리지 않았어요. 동전도 그냥 지갑에 넣어뒀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새벽 2시에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발신 전화번호 없음. 처음에는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전화를 받지 않다가 전화가 계속 오니까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모시모시 여보세요 했는데 몇 번을 말해도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근데 잠시 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동전이 책상 위를 이렇게 천천히 미끄러지듯이 약간 이렇게 드르륵 하는 소리였대요. 그래서 남학생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새벽 2시 발신 전화번호 없음, 동전이 드드득 책상을 긁는 소리. 그래서 그 다음날도 계속해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그는 겁에 질리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진짜 큰일 저질렀구나.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경험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해요. 사용한 동전 어떻게 했냐, 종이는 태웠냐, 영은 돌려보냈냐, 막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죠. 남학생은 그제서야 자신이 모든 금기사항을 다 깼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결국 그는 사용했던 동전을 들고 근처 신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동전을 헌금함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더 이상 전화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일본 오컬트 커뮤니티에서는 되게 유명한 코쿠리산 괴담 중 하나로 뽑히는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괴담들이 하나같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바로 영을 부르는 순간보다 규칙을 어겼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증명된 것은 사실 없잖아요. 코쿠리상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유명해요. 보통의 학교 괴담은 시간이 지나면 좀 사라질 법도 한데 세대가 바뀌면 사실 잊혀지잖아요. 100년이 넘게 지났는데 네. 새로운 괴담이 등장하면 자연스럽게 좀 밀려나는데 코쿠리상은 달랐습니다. 왜냐면 제가 있을 때까지도 코쿠리상이 되게 유명했거든요.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인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무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이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걸 상상하고 때로는 그 상상은 현실보다 더 강한 공포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어딘가의 학교에서는 누군가가 종이 한 장을 펼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오시음도가 적혀 있는 종이, 도리가 그려져 있는 종이,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동전,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가 작은 소리로 묻겠죠. 코쿠리상, 코쿠리상, 오이데 구다사이. 코쿠리상, 코쿠리상, 오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오싹하고 무시무시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프샤크 VPN 쿠폰 코드 잊지 않으셨죠? 꼭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하셔서 꿀 같은 혜택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